여러분은 혹시 한밤중에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벌떡 일어나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아파서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다리를 움직이려고 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리고 통증 때문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괴로운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영양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결코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근육 경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분의 사례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올해 68세입니다. 오랫동안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평소 성격도 온화하시고 건강관리도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만 되면 어김없이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사흘에 한 번으로 늘어났고 결국에는 거의 매일 새벽마다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밤이 무서워질 정도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김 어르신은 처음에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도 직접 구입해 드셨습니다. 근육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김 어르신은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밤에 잠드는 것이 무섭습니다. 또 아플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밤에 다리 쥐가 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아플 때보다 아프기 전에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쯤 다리에 쥐가 나시나요? 새벽 1시인가요? 2시인가요? 아니면 아침에 가까운 시간인가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다리 경련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피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인 근육 경련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다리 경련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이나 신경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다리 쥐가 더 자주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상식 중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다리 쥐가 더 자주 나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가장 먼저 마그네슘, 영양제부터 찾으십니다. 약국에 가서 제품을 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종류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마그네슘이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인 것은 맞습니다.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다리 경련이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경우의 야간 다리 경련은 영양 부족보다 신경과 근육의 노화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아주 쉬운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자동차에는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호가 있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걷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뇌와 신경이 끊임없이 근육 상태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명령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걷을 때는 필요한 만큼 힘을 주고 쉴 때는 적절하게 힘을 빼줍니다. 마치 숙련된 운전자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경 기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경이 근육에 보내는 신호의 정확성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육이 갑자기 긴장하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수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움직임도 나이가 들면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밤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침대에 누워 주무시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자는 동안 발끝이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불의 무게 때문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자세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자세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은 점점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고무줄을 오래 당겨 놓으면 탄력이 변하는 것처럼 근육도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미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에 작은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신경신호 하나만으로도 근육이 갑자기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새벽에 찾아오는 다리 경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쥐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가장 오랫동안 짧아져 있고 혈액순환도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신경과 근육의 노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전보다 다리 경련이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 달에 여러 번 나타난다면 몸이 보내는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종아리가 당기거나 발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근육의 유연성이 예전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시간 정도 걸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3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다면 근육과 신경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리가 붓거나 한쪽만 아프거나 피부색이 변하거나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다른 질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3가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야간 다리 경련은 근육과 신경의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다리 통증이나 경련을 단순한 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위험한 질환을 단순한 다리 경련으로 착각하고 몇 달씩 방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혈전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에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 혈전이 다리 정맥을 막게 되면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양쪽 다리의 크기입니다. 거울 앞에 서거나 의자에 앉아서 양쪽 종아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 다리가 유난히 더 붓고 두꺼워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 만져보았을 때 한쪽 다리만 유난히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단순한 쥐는 잠깐 통증이 생겼다가 풀어지지만 혈전은 시간이 지나도 붓기와 열감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다리를 세게 주무르거나 마사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 속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나온 혈전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 폐혈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붓고 뜨겁고 붉어진다면 단순한 쥐가 아니라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 신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혈전은 정맥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혈액을 보내는 동맥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다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집니다. 발을 만졌을 때 차갑고 피부 색도 창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도 다리가 아파서 잠시 쉬어야 하고 산책을 하다가도 몇 번씩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쉬고 나면 통증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줄 알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움직일 때 산소와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동맥이 좁아지면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근육은 산소 부족 상태가 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발가락 끝이 검게 변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차갑고 걸을 때 반복적으로 통증이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불안증 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질환을 가진 분들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리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쉬려고 하면 더 불편해지고 다리를 움직이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리 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쥐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지불안증 후군은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뇌의 신호 전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다리에 나타나는 증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쪽 다리가 붓고 뜨겁다면 혈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리가 차갑고 걸을 때 통증이 반복된다면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불편하고 움직이면 좋아진다면 하지불안증 후군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위험 신호들이 전혀 없고 주로 밤에 갑자기 종아리가 뭉치면서 심한 통증이 생겼다가 스트레칭을 하면 풀어진다면 일반적인 야간 다리 경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사실은 통증을 더 오래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렸던 가장 빠른 응급대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종아리를 세게 주물렀습니다. 손으로 계속 문질렀습니다. 가족에게 빨리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침대나 바닥에 다리를 세게 두드렸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 보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행동들은 통증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쥐가 났다는 것은 이미 근육이 강하게 수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고무줄을 최대한 당겨놓은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더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비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손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계속 누르거나 강하게 주무르면 미세한 근육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오래 남거나 다음 날까지 뻐근함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왜 효과가 좋은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먼저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그 다음 아픈 다리에 무릎을 펴줍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보다 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손으로 발가락이나 발 앞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발끝을 몸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당기는 느낌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초만 유지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종아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당겨줍니다. 억지로 강하게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럽고 꾸준하게 늘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에 있습니다. 앞에서 근육에는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종아리 반대편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뇌는 새로운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수축하고 있던 종아리 근육에 힘을 빼라는 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긴장된 근육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몇 초 안에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응급처치도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배가 나와서 발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앞으로 숙이기가 힘듭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자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숙이기 힘든 분들은 침대 옆에 긴 수건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쥐가 났을 때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손으로 당기면 됩니다. 굳이 발가락을 직접 잡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뻗은 뒤 천천히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보십시오. 무리하게 몸을 숙이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바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지는 마십시오. 경련이 풀린 직후에는 근육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잠시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종아리를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경련이 반복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발을 잡을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통증이 너무 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응급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은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응급 대처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상황이 교과서처럼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통증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려서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응급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몸이 가진 작은 비상 버튼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바로 인중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인중은 코와 위십술 사이에 있는 세로로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거울을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의식을 잃거나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을 때 이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인중을 비교적 강하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몇 초 동안 꾸준히 압력을 주어 자극하면 됩니다. 또는 엄지와 검지로 인중 부위를 살짝 짚듯이 눌러주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약하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극이 느껴질 정도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수많은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호를 똑같이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더 강하고 더 급한 신호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방에서 작은 소음은 잘 들리지 않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모든 주의가 그 소리로 쏠리게 됩니다. 통증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인중에 강한 자극을 주면 뇌는 새로운 자극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 통증에만 집중되어 있던 상태가 일시적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통증이 조금 덜 느껴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다리 경련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또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근육을 직접 이완시키는 방법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인중 자극은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잠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수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단순히
응급처치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증상이 자꾸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는 점입니다. 쥐가 났을 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쥐가 생기지 않도록 몸 상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관리해야 밤중에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다리 경련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근육과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과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한밤중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을 줄이려면 평소 근육과 신경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자체의 문제보다 신경 기능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칼슘이나 마그네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경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은 신경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해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신경 기능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무겁고 피곤하거나 오래 걸은 뒤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와 신경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신경 신호가 원활해야 근육도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해지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전선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보호 기능이 약해지면 신경신호 전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우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음료 광고를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타우린은 원래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보조연료 같은 존재입니다. 자동차가 좋은 연료를 사용할 때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근육도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오징어가 있습니다. 문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조개류 역시 도움이 됩니다. 바지락이나 조개, 꼬막 같은 해산물도 많은 분들이 쉽게 식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음식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다리 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분들은 다리 경련이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는 느끼기 어렵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어떤 환경에서 잠을 자는지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원인 때문에 다리 경련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침실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의외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영양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자는 환경입니다. 진료실에서 다리 경련 때문에 찾아오신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침실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더 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대부분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뜻하게 자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너무 무거운 이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무거운 이불이 발등을 계속 누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잠든 상태에서 자세를 계속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끝이 자연스럽게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불 무게까지 더해지면 발목이 아래로 눌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은 밤새 짧아진 상태로 긴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종아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 동안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작은 신경 자극이 들어오면 갑자기 강하게 수축하면서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벽 시간에 경련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나치게 무거운 이불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꼭 두꺼운 이불이 아니어도 충분히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몸을 압박하지 않는 가벼운 침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발끝이 계속 아래를 향하지 않도록 신경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은 베개나 좁은 수건을 발목 아래에 받치는 것입니다. 높은 베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살짝 받쳐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목이 지나치게 아래로 꺾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고 나서 야간 경련 빈도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의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잠자는 자세를 바르게 해도 낮 동안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근육 관리가 부족하면 경련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어떤 생활 습관이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께 권해온 하루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양 관리와 수면 환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특별한 약보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것은 하루 중 특정한 순간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의 생활 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은 다리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깬 후에는 침대 위에서 가볍게 다리를 늘려주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풀어주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밤새 같은 자세로 있었던 근육을 깨워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후에는 가벼운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걷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시장에 걸어서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의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괜찮다면 잠시 밖으로 나가 가볍게 걷거나 햇빛을 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 부족은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면 몸도 피로해지고 근육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따뜻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발과 종아리를 따뜻하게 해주면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다리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바로 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스트레칭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종아리와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깊고 편안한 호흡까지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몸이 긴장된 상태로 잠드는 것보다 편안한 상태로 잠드는 것이 야간 경련 예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낮 동안의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저녁의 휴식과 스트레칭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걷고 물도 마시고 스트레칭도 하는데
증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외로 그 원인이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약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약물과 다리 경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다리에 쥐가 계속 난다면 다른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매일 복용하는 약입니다. 환자분들 가운데는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약을 먹기 시작한 뒤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약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약물은 근육이나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흔히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이 약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근육 통증이나 근육 불편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약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을 시작한 이후 증상이 새롭게 나타났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약은 이뇨제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때문에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뇨제는 몸속의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몸속 전해질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적절한 전해질 균형이 유지되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균형이 변하면 근육 경련이나 다리 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났거나 약의 용량이 바뀐 이후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특별히 생활 습관이 바뀐 것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정보를 보고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은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약의 종류를 조정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리 쥐는 단순히 근육 문제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 영양 상태, 수면 환경, 신경 기능, 혈관 건강, 그리고 복용 중인 약까지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정보는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3가지 원칙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다리 경련이 단순한 쥐는 아닙니다. 한쪽 다리가 유난히 붓거나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반복된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불편하고 계속 움직이고 싶어진다면 일반적인 쥐가 아니라 신경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통증이 찾아왔다고 해서 종아리를 세게 두드리거나 무리하게 주무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것입니다. 근육을 억지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앞에서 설명한 보조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훨씬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편안한 수면 환경은 모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특별한 비법보다 이런 기본적인 관리가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기 시작한 후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었습니다.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시작했고 낮에는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수면 환경도 점검했고 식습관도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몇 달이 지나자 새벽마다 반복되던 다리 경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드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같은 고민을 가진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부터 나는 이것부터 바꾸겠다 라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변에 밤마다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불편한 밤을 편안한 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편안하고 건강한 잠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